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내란 가담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에 적극 가담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던 지난 헌법재판소의 총리 탄핵 심판 판단대와 비교해서 증거 수집 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오늘 특검의 설명에 관심이 쏠립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자료 제출 형식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항, CCTV 영상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정당한 법 집행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입장이신가요? 계엄 문건 챙기는 점을 시민이 받겠다는 보도에 어떤 고생 입장이신가요? 많으십니다. 내란에 가담, 동조한 적 없냐는 질문에 입을 꾹 닫은 한 전 총리. 지난 5월 그의 대선 출마 선언문 속에 있던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른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죠.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사가 끝나면 신병 확보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다던 한 전 총리의 말. 불법 계엄 사태, 책임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 7월 2일에 첫 번째 소환이 됐고 오늘 내란 특검의 두 번째로 소환돼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백앵커가 전해준 대로 신병 확보, 그러니까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일부 언론의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서 1차 소환 때와는 확실히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일단 한 전 총리가 진술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할 말은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겠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리고 만류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서 초반에 했던 얘기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많이 얘기한 게 이미 드러났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주장했던 게 나중에 뭐 CCTV를 통해서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다른 관련자들과의 진술을 살펴볼 때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게 많이 이미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증거 수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던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기각 때와는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특검의 설명이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봐도 워낙 그 위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네. 특검이 당시와 상황 많이 달라졌다라고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어요. 특검이 사실 수사기관이 이런 말을 쉽게 언론에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유의미한 어떤 증거 확보가 다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동안 국무위원들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확보된 진술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7월 24일 날 총리 공관 그리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잖아요. 뭐 거기서 확보된 어떤 증거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이 왜 변화합니까? 진실은 하나일 텐데 자꾸만 말이 바뀐다는 것은 위증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래서 혼자서 만류가 안 되니까 국무위원들을 조금 더 소집을 해가지고 해보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예 법적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더 부른 게 아니냐 그런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의 진술은 사전에 미리 계엄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같은 한 가지 팩트를 두고 본인의 진술이 자꾸 바뀌는가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한 4가지 정도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계엄 전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뭔가 동조한 거 아니냐, 공범 아니냐 오히려 알고 예. 그런 하나 의혹이 있고요. 혐의가. 그다음에 이제 계엄 직후에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사후에 왜곡 조작했다가 부서하고 나중에 그거 안 되겠다 폐기하자 이렇게 했던 혐의가 하나 있죠. 예. 그다음에 계엄 직후에 그 국회 계엄 해제 의결하는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통화한 바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 진술이 만약에 계엄에 대해서 미리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무슨 일이냐. 빨리 계엄 해제 의결을 참여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무슨 통화를 했는지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본인의 깔끔한 그 진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는 국무회의에서 이제 계엄 그 해제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하고 나니까 그 뒷주머니에 계엄 관련 문건이 있더라라는 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CCTV를 통해서 책상에 늘어져 있던 서류까지 싹 다 걷어가는 그 모습을 저희가 다 두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크게 그렇게 4가지 혐의로서 계엄 내란의 공범인지 방조 혐의인지 아니면 뭐 중요 임무 종사자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명이 갈릴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위증하고 그다음에 진술이 자꾸만 변화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점에서 특검이 상당한 뭐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당시와 상황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 심판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때 뭐 좀 혐의가 뭐 덜 가담했나? 내란에 동조했다는 게 다 클리어됐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특검이 그때는 증거가 많이 없었고 이번에 많이 달라졌다라고 명백히 말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예전에 했던 발언들과 배치되는 뭐 증거를 수집했을 수는 있겠죠. 예. 뭐 그걸 토대로 지금 특검이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핵에서 기각된 거는 저는 부담으로 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그 만약 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그것도 본인들한테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좀 포괄적으로 보면은 과연 한덕수 총리가 이 계엄을 옹호하거나 이 계엄을 가담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저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지금 저 수사하려고 하는데도 뭐 장성이 10명이 들어가도 못 끄집어내잖아요. 하물며 당시 그 현직 대통령의 그 경호처가 둘러싸여 있고 거기서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고 나머지가 말렸던들 됐을까요? 뭐 저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취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예. 아쉬움과 비판의 자리는 지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지금까지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추가 증거물 가지고 적극 가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또 그렇게 해서 지금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법원에서 다르게 판단을 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동조와 가담을 좀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도 있을까요, 김용남 의원님? 그러니까 그 가담했다고 하면 이제 공범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어떤 사전에 모의 같은 데는 전혀 같이 안 하다가 사후적으로 그 비상계엄이 선포 이후에 비상계엄이 유지되도록 도왔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방조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공범이냐 아니면 방조범이냐 이거는 법률적으로 그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근데 예. 지금 그래서 내란의 가담 방조 혐의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란의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고 방조범으로 우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표현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구속영장 단계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특검에서 기소되는 단계에서야 이걸 내란의 공범으로 기소를 할지 아니면 내란의 방조범으로 기소를 할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법률적으로 상당히 좀 전문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박지영 특검보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왜 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도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네. 결국 이것도 뭐 공범, 방조 그걸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특검부 설명의 그 속뜻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른바 사전에 계엄을 인지한 것을 한덕수 전 총리가 이른바 모양 갖추기를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당일 오후 8시 40분경에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국무원에 소집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저는 한덕수 총리의 구속 영장 신청이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하나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지시를 한 것, 즉 사후 계엄 문건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폐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사실이 처음부터 은폐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자택과 총리궁 간 압수수색이 7월 2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한 달쯤 돼가고 있는데 이 한 달 동안 관련자들의 진술, 물증 이런 거를 토대로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것을 집요하게 특검 쪽은 강조를 하고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용남 위원님, 제가 네. 변호사이시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오늘 특검이 또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해서 일련의 행위를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도 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류를 했어야 되는데 네. 만류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당시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제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당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어떤 고위공직자로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는 상황인 게 분명한데 오늘 특검이 언급한 거기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부작위로 표현합니다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마치 그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법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부작위범이 성립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예.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말렸어야 되는 건데 법률적으로도 안 말린 것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같이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부작위범 하지 않았던 거가 범죄가 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사람의 방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방 주인이 당신 나가쇼 했는데 안 나갔단 말이죠. 안 나가고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법률적으로 부작위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 그게 최거 불응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남의 방에서 안 나간 행위 자체가. 근데 내란에 있어서도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느냐?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 아직 판례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든지 특검에서 법률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소환 조사도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단독 보도가 하나 온라인에 뜬 게 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에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 이게 정부기관 폐쇄 지시로도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실제로 당시에 한예종이 폐쇄가 돼서 한예종 관계자들이 특검에 참고인 조사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예종 총장도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죠. 예. 그러니까 총장이 어떻게 당시에 폐쇄가 됐는지에 대한 계엄 당일날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 내용을 특검은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과 당시의 당직 총사령관실의 얘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두 개 다 총리실 산하니까 총리의 어떤 지시나
이야기 없이 이게 임의대로 가능한 것인가에 문제가 있어요. 예. 자, 국무조정실은 당시에 기간 폐쇄 명령을 한 게 아니고 계엄의 혼란 상황에서 이 총리실 정도만 청사만 그 폐쇄를 하고 좀 통제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예. 그런데 당직 총사령관실은 무슨 소리냐? 국무조정실에서 우리는 총리실 지시한 대로 행정기관에 다 폐쇄 명령을 내린 거다. 그대로 한 거다라고 서로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총리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지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유인촌 그 장관하고 통화를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 그다음에 유인촌 장관 통화를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민 장관이 지금 구속 상태인데 저는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이 거짓말을 했어요. 서류 뭐 멀리서 봤는데 뭐 단전 단수 적혀 있고 이런 얘기 거짓 증언을 했죠. 진술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단전 단수 지시 내린 적도 없다라고 발뺌을 했는데 하부 기관까지 다 명령이 내려간 거 저희가 다 확인했잖아요. 예. 소방청에서.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뭐 계엄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부기관까지 당직 총사령관실에서 실제로 명령이 내려갔고 행정기관 폐쇄라는 그리고 한예종이 일단 그날 폐쇄가 됐으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본다면 이상민 장관의 케이스하고 매우 유사점이 있어서 저는 뭐 구속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김건희 씨의 뭐 명품 논란 때문에 잠시 내란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소홀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12월 3일 밤 많은 국민들이 정말 공포에 떨면서 TV를 지켜봤던 또는 국회 앞으로 나왔던 그 상황을 지금 또 한덕수 전 총리 소환 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덕수 당시 총리가 어떤 통화를 했는지 또 이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도 연관이 있는지도 특검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재용 위원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당시 그 통화 상황 어떻게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일단은 추경호 대표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리고 혹시 JTBC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추경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에다가 본인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해명하는 방송 요청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 본인이 전화를 받은 시간과 또 본인이 오히려 당사에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의총을 바꿨다, 장소를. 그러니 지금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걸 전화 통화 이후에 했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방해를 하려고 했으면은 국회의사당에서 할 의총을 오히려 당사로 끌어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 반대였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특검에서 아마 그 모든 문자와 그 시간 그리고 보냈던 내용은 확보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문자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주 쉽게 해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추경호 대표도 저는 그 부적절했던 거는 맞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계엄 해지에 참여를 했었어야죠. 예. 근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또 계엄에 동조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법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뭐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은 듭니다. 김영래 의원님, 이 부분도 가담이냐 방조냐를 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혹이 실체가 규명이 되면요. 그렇죠. 그거는 뭐 가담이냐 방조냐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이제 법조인들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예. 말씀드리면 이게 방조범으로 기소해도 되고 공범으로 기소해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어떤 혐의,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좀 방해하려고 자꾸 그 의총 장소를 4번에 걸쳐서 바꾼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본인은 적극적으로 중간에 이제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 예결위장으로 의총 장소를 바꿨던 것으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 본회의장, 그러니까 해제 결의가 이루어지는 본회의장하고 예결위원장하고는 상당히 가깝다. 로텐더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 국회 소집을 방해할 의사는 없었다라고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총 장소를 바꾸고 더군다나 그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 7, 8명의 국힘 소속의 현역 의원들은 국회 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 본관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해제 결의에는 참여 안 하고 국회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 해제 결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쯤에 이르러서는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증거에 의해서 조금 그 뒷받침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석연치 않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많은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국회에서 과거 위증을 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위증을 처벌할 수 있는 그 취지의 법을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 수사 관련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이 이슈는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대선에 출마했었잖아요. 갑자기 총리에서 이제 사퇴를 하고 그리고 그 간밤에 새벽에 후보가 교체되는 국민의힘 상황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이 한 전 총리의 상황을 보면서 저것 때문에 그때 그렇게 무리하게 후보 교체 시도가 됐었나? 갑자기 이렇게 대선 출마를 했나?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김동연 의원님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추론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예. 왜 갑자기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을까? 본인이 정말 구국의 정신으로 출마를 했을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을까라는 상황인데 지금 저렇게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주위 어떤 증언이라든가 물증, 당시의 상황 논리 이런 것들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가? 차라리 대선에 출마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 봄직하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특검 조사에서 밝혀질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큐빅 맞추기를 통해서 할 때는 그럴 가능성 또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추론을 할 그럴 그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그래서 저는 이 구속이라든가 특검의 어떤 지금 한 달 동안의 이 주변인 수사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정 의원님.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좀 테이프를 돌려보면 지지율이 꽤 높았어요. 그 소위 말하는 여당 내에서. 예. 당시 여당이요? 당시 여당, 예. 당시 여당에서. 그때는 뭐 후보 이름으로 거론만 될 시점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선언한 상황이었는데 예. 그 지지율이 안 나왔으면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겠죠. 근데 그 지지율이 1위였고 뭐 지금 뭐 그 당시 여러 여론조사를 저희야 뭐 당시 뜯어봤으니까 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중도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근데 중도층만 보면은 한덕수 총리하고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의 거의 뭐 박빙 내지는 그런 그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예.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뭐 마침 잘 나와서 있을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이거를 타개하여서 대선에 나왔다고만 얘기하기에는 당시 상황이 뭐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요인도 많았다. 김영남 의원님. 우리가 이제 2017년도에도 탄핵을 겪었습니다만 그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었죠. 그때 여론조사 압도적으로 뭐 1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시 여권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출마 안 했죠.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권한 대행이 중도에 사퇴하고 출마를 하는 게 일단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잡히는 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그 직책이 주는 어떤 권위나 무게감이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중도에 사퇴하고 실제로 출마를 하는 순간에 거품처럼 충분히 꺼질 수 있는 지지율입니다. 근데
한덕수 전 총리는 그때 대통령 권한 대행 자리를 중도에 사퇴하고 출마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말도 안 되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으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본 후보도 되지 못했습니다만 평소에 한덕수 총리가 보여주던 어떤 오랜 공직자로서의 어떤 그 자세로 본다고 하면 이해하기 참 어려운 출마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확실히 본인이 어떤 법적인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권 주자가 되고 뭐 운이 좋아서 당선이 되면 모든 사법적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공직생활 50년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소위 저질러 놓은 일이 얼마나 문제가 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윤들은 이미 대선은 당시 포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당권에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도 뭐 대권은 물 건너 간 거니까 어차피 이 개업 내란 국면에서 그러니까 당권이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려면 한덕수 총리가 그래도 지지율이 좀 나오고 하니까 내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당시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쩌면 당내의 소위 그 친윤 기득권 세력과 한덕수 당시 총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그런 결과로서 대선 출마를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슨 단일화 오밤중에 당내 이건 구태타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까지 나올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대선 출마라는 무리수를 뒀던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벌석 재판이죠.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있었습니다. 불법 계엄 당일에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다시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이 전 사령관의 운전 수행 부사관의 증언인데요. 이민수 중사입니다. 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했던 이 전 사령관의 관용 차량을 직접 운전했던 인물인데 뉴스에서 듣던 목소리라서 전화기 넘어 그 목소리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다라는 걸 알았다고도 말했습니다. 김동연 의원님, 총을 쏘더라도라는 말도 들렸다고 하고요. 당시 법정에 있던 취재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울먹이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일종의 양심 고백성 증언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총을 쏘더라도 이것은 제가 그 전에 다른 곳에서 증언이 안 나온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계엄을 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그 지난번 그 법정 논란에서 한번 나온 얘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총을 쏘더라도 이런 말이 이 수방사령관 운전 그 수행 부사관을 통해서 얘기를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면은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계엄이 대국민 호소용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계몽령이다 하는 그 말 자체도 성립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총을 쏜다는 게 그 대상을 명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상을 해서라도 계엄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방사령관 수행 부사관이 이런 말을 일부러 없는 얘기를 만들어 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이렇게 이 강을 크게 하나 탄핵의 강을 건넌 상황에서 저 부사관이 본인 살려고 엄마를 꺼낸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참 총을 쏘더라도 그리고 또 계엄 이거 다시 한번 하면 된다라는 말은 이 비상 계엄이 얼마나 이게 이 불법이고 그 다음에 절차를 건너뛴 있어서는 안 된 계엄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증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재판에 넘겼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뭐 수사 절차상 예견된 일이긴 한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늘 조금 전에 내란 특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사실 어제 그 이 중사의 양심 고백성 증언이 오상배대라고 같은 차에 타고 있던 그 부관이라고 하죠. 부관 그 장교에게서도 나온 발언이어서 더 이제 신빙성이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황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중사의 증언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오대위가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부관인데 예. 전화가 왔을 때 대통령님 전화 오셨습니다라고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명확하게 당시 대통령이었지만 그렇게 말로 전화를 넘겨주면서도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통화라는 것은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래서 총을 쏴서라도 그리고 계엄 뭐 2번, 3번 하면 된다라는 얘기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피고인이 경고형 계엄이었다. 뭐가 문제냐. 2시간 만에 해제됐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짓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증언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와 더불어서 그 지하 벙커에서도 막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 진술들까지를 다 종합해서 실제로 경고형이었다라는 그 말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증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백다 앵커가 다음 이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김건희 특검은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위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대면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게 김 씨 측 입장인데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구속 후 침묵을 유지하던 김건희 씨. 이제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불출석 노선을 밟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모친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 당일 민간인 김 씨가 대통령실 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예, 김건희 씨는 어제 출석 조사에서 대부분의 진술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특검이 김건희 씨가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더라라는 조사 태도에 대한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동아일보의 보도로도 전해졌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네. 특검이 말끝마다 김건희 씨가 거짓말하더라.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습니다만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 특검 측에서 표현하는 거로 봐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대답을 했는데 뭐 그런 사실 없다라든지 뭐 다른 증거에 의해서 명백히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식의 진술을 일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지금 뭐 명품 목걸이 뭐 이런 게 준 사람, 특히 이제 건설업체 회장의 자수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최재형 목사가 촬영했던 동영상을 보면 거기 선물 꾸러미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뭐 누구로부터 뭐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진짜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예. 너무 많아서 그거 다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기억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방금 김건희 씨 소환 일정에 대해서 다시 특검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이죠. 21일 오후 2시로 다시 소환 통보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내일 나오라고 어제 통보를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고요. 그래서 다시 특검이 김건희 씨 측에 21일 목요일 오후 2시까지 나오라고 재소환 통보를 했다. 방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2시 구속 후 3차 소환이 되겠군요. 3차 소환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김동원 위원님, 일단 김건희 씨가 내일 조사에는 불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뭐 자필로 뭐 서면을 냈다라는 말도 들리고 있고요.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 하다가 진술 거부권을 쓰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그리고 일단 내일 출석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뭐 전략적 변화가 있는 걸까요? 예, 저는 변호인단과 수기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말을 거의 안 했다 손 치더라도 일단 출석을 해서 특검과의 어떤 조사 과정에서 특검이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물증을 내놓으면서 상당한 카드를 보여준 거는 또 사실이거든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는 별 얘기는 안 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같이 들어간 두세 명의 변호인단은 그것을 간과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검이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얘기는 아마 이 관련자 중에서 누가 얘기를 한 것이었구나라는 그런 특검의 카드를 상당 부분 파악을 한 그런 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특검과의 어떤 법리 논쟁에서 일단 휴지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특검에서 이러이러한 지금 이 칼을 들고 앞으로도 공격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른바 전략회의를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이 스탠스가 크게 작용을 한 것이 공양상의 이유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예. 뭐 앞으로 또 적극적으로 특검 조사에 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글쎄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어떤 국민의 도리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너무 멀리 왔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이 억울한 것은 억울한 대로 그 특검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물증이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차 부인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특검 관계자가 말끝마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거 말끝마다라는 얘기는 동네에서 친구끼리 다툴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왜 말끝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근데 특검에서 할 그 용어 선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논리적으로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그런 그 접근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말이 툭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거짓말, 대부분의 거짓말이다. 그래서 특검은 지금 뭐 이러이러해서 다시 한번 더 정밀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 되지. 말끝마다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특검, 이른바 공직에 있는 분들의 어떤 그 언어라고는 저는 그 생각이 안 듭니다. 예, 이게 동아일보 보도가 공식 브리핑 내용이 아니라 아마 이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언어가 기사로도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번, 2번 정도 출석을 해보니 더 답변하면 불리해지겠다 이런 판단일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 같으면 말끝마다가 아니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표현했을 것도 같은데 사실 본인이 그 구속 전 8월 6일 날 첫 출석에서는 일단 소환에 응하는 성심성의껏 소환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 그거를 구속만은 피해보자라는 거라고 그런 마음의 발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영장에도 적시되지 않은 그 목걸이 건에 대한 거짓말과 위증으로 결국엔 본인이 자충수를 둬서 구속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말았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본인이 거짓말을 해놓고도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못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그 목걸이에 대해서 홍콩에서 구입한 가짜인데 너무 똑같아서 샀다라고 얘기해놓고 금방 또 그 말 끝에 사실 그게 뭐 브랜드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거짓말도 육하원칙이 맞춰서 해야 어느 정도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짓말 해놓고도 제대로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구속된 이후에 2번의 조사에서는 아예 변호인들이 특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질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사의 방향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일단 조사에 2번 응했는데 차제에 본인이 김관진 씨가 진술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자라는 전략을 저는 짰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한두 마디씩 하는 것도 거짓 증언이었을 수 있겠다, 진술 자체가. 그래서 본인 도움이 안 되니까 전략을 좀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져가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역시나 건강의 이유를 들어서 부창부수구나라고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만 해도 워낙 많은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수사 사안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특검 연장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언론 인터뷰 통해서 연장도 논의하겠다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김건희 특검의 수사 활동 기한이 이제 12월 초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특검이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이 규모가 파견 검사가 40명이고 뭐 수사관도 그 비슷한 인원입니다만 저 정도 인원으로 지금 16개 혐의라고 하는데 저 기간 내에 15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다 끝낼 수 있느냐? 수사해본 사람들은 거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못한다 도저히. 아,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명확하고 더군다나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내야 될 의혹 중에는 해외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캄보디아 관련해서 이른바 ODA 예산이 7억 불에서 15억 불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0억 불로 늘어나서 늘어난 금액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3조 원쯤 되는데 모든 수사가 그렇습니다만 이게 돈이 한번 해외로 빠져나가면요. 이거 찾기는 정말 힘듭니다. 예. 그래서 150일 동안은 이거 마무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몇 달의 여유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활동 기간 연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 석 달, 6달 연장하자 이렇게 결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미리미리 좀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연장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걸 반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워낙 사안도 많고 또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단은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첫 단추는 너무 잘못 끼었죠. 예, 그 목걸이 관련된 거짓 증언 이거는 국민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큰 실망을 안겼고 또 그것이 구속 수감이 되는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수사가 굉장히 방대하고 완전치 못하면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을 지방선거, 정치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겠냐, 셈법이. 민주당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이 되게끔 하는 것이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최소한 취해야 되는 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필요성에 대해서 이재용 위원도 공감을 해주셨네요. 특검 수사 개시하기 전에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의혹을 검찰이 수사했죠.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했습니다. 그때 검찰이 이 전성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그때 현금 다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관봉권이라고 하죠.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보낼 때 포장이 잘 된 그 현금 관봉권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 관봉권의 띠지 등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직원의 실수였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오늘 법무장관은 이 단서 유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검찰에서 증거인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고 그다음에 웃돈까지 얹어서 신발이니 가방이니 다 바꾸고 했다는 샤넬백, 구두, 그다음에 그라프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다 분실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그거에 버금가는 검찰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 그 시계 구매 대행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서모 씨 관련해서도 핸드폰을 바다에 빠뜨려서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거의 저는 그 수준의 답변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현금이 1억 6천 얼마가 나왔는데 그중에 관봉권이 5천만 원 정도이고 관봉권은 띠지에 100장씩 이렇게 묶어져 나오는 신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10묶음이었을 거 아닙니까? 5천만 원이면. 그런데 그거를 왜 일일이 다 뜯어가지고 그거를 세보죠? 누가 봐도 그냥 그거는 10묶음이니까 5천만 원인데 그걸 굳이 띠지를 다 풀어서 그거는 잃어버렸고
돈만 가지고 있었고 세 번을 하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걸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그래놓고 미안 직원의 실수였어 그래놓고 감찰도 안 하고 경위도 따지지 않고 특검에 알리지도 않고 이 사건을 넘기면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왜 건진법사와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이 이토록 친절하고 본인들은 감찰도 안 하고 넘어가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관봉권이라는 게 그냥 일반 개인이 구경하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관봉권이라는 말은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이 시중은행들도 안 쓰는 용어입니다. 아, 예. 한 17, 18년 전부터 신권으로 다 이 용어를 통일을 했고요. 마치 관봉권이라니까 뭔가 이 일반인들이 모르는 뭐 어떤 부정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냥 신권으로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요. 소단께 3년이면 사실은 그 개도 책을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검찰의 직원이 이거를 띠지를 그냥 분실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띠지가 이 가로 세로 이렇게 십자가로 저는 뭐 은행을 출입할 때 뭐 많이 봤습니다만은 날짜, 시간, 담당자의 직인이 다 찍혀 있습니다. 예. 그것을 멸실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추적을 피한다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부지검인가요? 남부지검에서의 어떤 지금 이런 그 사유를 댔다라는 것은 최소한도 검찰 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뭐 감찰이 시작이 되면은 바로 어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또 건진 법사에게 5천만 원짜리 신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 신권을 어디에 썼는지 그 배경이 저는 이거 곧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이 은행권의 어떤 그 루트는 생각보다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띠지가 비록 없어졌다 하더라도 요 관련된 수사 내용은 진전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네. 단순 실수일까요? 실수일 수 없죠. 아, 예. 수사해본 입장에서 저거를 다 뜯어서 그 돈을 세다가 뭐 그 스티커하고 관봉 띠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관봉권은요 세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한국 조폐공사가 보증하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러니까 띠지뿐만 아니라 열묶음을 비닐로 싸서 또 비닐도 뜯지 못하게 거기 봉인을 하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덩어리 하나가 5천만 원이에요. 이걸 다 뜯어서 세볼 필요가 없는 게 관봉권입니다. 예. 세볼 필요가 없는 관봉을 뜯어서 세보느냐고 다 뜯었고 그리고 나서 세본 다음에 스티커하고 띠지는 잊어버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건 명백하게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는 게 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했다고 보세요? 검찰 직원이 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죠. 예. 누군가는 지시를 했을 거고 그 실무자 선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예. 그걸 뭐 해서 증거 폐기하라는 없애버리라는 지시를 누군가는 했겠죠. 예. 좀 사안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용 위원님. 그럼요. 예. 이거는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뭐 음모론, 뭐 혹여라도 진짜 건진법사 내지는 그와 관련된 종교단체에서 무슨 자기네 신도들한테 하달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아닌가라는 각종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사건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예. 전 이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예. 있어서도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까지 좀 파헤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남 위원님. 네. 그 관봉권이라는 걸 추적하면 이 자금의 출처가 파악이 됩니까? 수사를 해보시죠. 나오죠. 일단 예. 기본적으로 완전히 봉인을 해서 유통되는데 사실은 그 개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예. 은행의 VIP 고객에는 관봉권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마치 그 고객에 대해서 큰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관봉권이라는 게 평소에는 그 볼 수 없는 보기 드문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째로 거래를 하면 좀 본인의 위상이나 이런 게 그 높아지는 약간 그 비법률적입니다만 좀 그 체면이 쓰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최근에 들어서는 개인 고객에는 관봉권을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관봉권이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을 거쳐서 시중은행까지는 전달이 됩니다만 거기서 개인 고객에게 갈 때는 관봉권을 풀러서 지급이 되고 관봉권 자체로 덩어리째로 지급되는 거는 이른바 그 특수활동비 지급할 때 뭐 그게 특수활동비가 정부 부처의 모든 부처에도 지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정말 일부 국한된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특활비를 쓰는 몇몇 한정돼 있는 부처에만 지급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쉽게 추적이 되죠. 그 스티커하고 띠지를 보면요. 예. 그 통일교 압수수색 했을 때 관봉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통일교와 김건희 씨 사이에서 중간에 어떤 모종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관봉권과 건진법사 압수수색할 때 발견된 그 관봉권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좀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건진법사 집에서 관봉권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도 규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가 없어졌다. 과연 그때 검찰은 어떤 의도로 이걸 없앴을까 또는 정말 실수였을까? 법무부 장관이 오늘 지시해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가역 라이브에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대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고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와서 표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10명 이상의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표결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3대 특위 중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앞에 영상도 나왔는데 사법개혁 관련 질문 드리기 전에 어제 특검의 일종의 피해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셨죠. 네. 예, 특검이 보니까 내란 특검 수사 이걸 중점적으로 12월 3일 밤 이걸 들여다보고 있구나. 어떤 부분이던가요? 일단 총체적으로 그날을 완전히 재구성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세세하게 지금 뭐 타임라인별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본회의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집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들을 재구성하고 있었고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상세하게 진술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한 4시간 정도 조사받으셨다는데 저는 어제 거의 6시간 그래요? 조사받았습니다. 예.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면 당시 계엄안 해제에 방해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1차적으로 지금 뭐 추경호 대표가 그 당사에서 또 국회 그다음에 또 당사 또 국회 뭐 이렇게 계속 의총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 추경호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계속 간에 불일치가 있었단 말이죠.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직접 그 의원방에 카톡은 못 올리지만 자기가 아는 의원들을 통해서 계속 국회 본회의장에 직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추경호 대표는 전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조사받다 보니까 저도 제 핸드폰에 그 문자가 남아있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해달라는 문자를 3번이나 보냈어요. 예. 네. 그런데 추경호 대표는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저는 추경호 대표가 장소를 바꿨고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고요. 부작위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그 부작위 그리고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행위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표결 방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 추경호 대표가 단 한 번 국회의원들한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문자만 한 번 보냈더라도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상당수가 들어와서 표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국회 본회의장은 아니고 본청 안에 들어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의원들조차 진짜 몇 초면 달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투표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뭐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또는 정무수석과 통화한 내역도 나왔고 또 오늘 지금 내란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도 그때 당시에 통화 내역이 여기저기 있었다라고 해서 뭔가 전화로 지시를 받고 움직인 거 아니야라는 국민들의 의혹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만 나왔지 홍초로 정무수석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통화한 거는 사실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예. 이번에 내란 특검 과정에서 그게 밝혀졌는데 한덕수 국무총리하고는 무려 7분간이나 통화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기무사 우리 개헌 문건 알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개헌 문건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번에 사실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면은 포고령도 그 전공이 처단한다. 부분, 네, 그 부분은 이제 이번 그 당시의 상황에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그 개헌 문건에 있는 포고령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어떤 기본 포맷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문건에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먼저 야당 정치인들은 뭐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고 예.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먼저 계엄 표결에 들어가지 말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빨리 계엄의 정당성을 말하고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말하고 계엄하더라도 빨리 해제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하면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실제로는 네. 빨리 해제하겠다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고. 근데 그 문건에는 그렇게 하면서 설득한다. 여당 의원들을 설득한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에 표결하지 않도록 빨리 계엄 하더라도 금방 해제할 거니까 이번 표결에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득한다는 표현이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저희 JTBC 보도했는데 그 계엄령 문건이 곧 가이드라인이 됐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전 총리 조사를 받고 있는데 또 검찰 출신이시고 법조인이시니까 구속영장 청구는 임박했다고 보시나요? 네, 구속영장은 아마 될 것이다. 거의 뭐 99% 저는 청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발부 가능성도.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 조금은 그 이상민 장관하고는 조금 증거 부분에서 예. 물증이 이게 그 확실하게 그 문건이 나왔었잖아요. 예. 이상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한덕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술 이주고 그 CCTV라는 증거가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증거 인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상민보다는 약한 부분이 있어서 걱정은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예를 들어 뭐 아까 저희 이슈 토크에서도 방조냐 뭐 적극 가담이냐 방조 정도의 정황으로도 영장 발부 가능성은 그렇죠. 사실은 예. 이상민하고 한덕수하고 비교해봤을 때 예. 한덕수의 재질이 더 불량합니다. 왜냐하면 더 책임이 크죠. 예. 국무총리라는 이치에 있기 때문에 국정 2인자니까. 그렇죠. 국정 2인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을 막아야 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진짜 국무회의의 그 모습을 갖춰지지 않았다면 정말로 불법적인 그런 계엄이 되는 상황 아닙니다. 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춰준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질로 본다면 훨씬 더 불량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요번에 한덕수 특검 그 과정에서 예. 사후 계엄 문건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배신감 아닌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 예. 제가 내란 국조 특위 활동을 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여러 번 나와서 이 한덕수 총리가 자기는 문건 본 적도 없고 뭐 그렇게 하다 나중에 뭐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다. 예. 그리고 전혀 이 계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몰랐고 그때도 자기는 대통령을 말리기만 했고 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사실은 그런데 그때는 CCTV라는 증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입증하지 못했죠. 예. 그냥 한덕수 총리의 말만을 믿고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게 그래서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과정에서도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파면되지 기각이 않는 그런 결과를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져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CCTV와 사후 개헌 문건에서 서명했다는 것을 보면 정말 이거는 그때의 답변과 지금의 모습은 예. 정말 천양지차인 거죠. 그 많은 국민들이 국회 국조 상황을 다 봤기 때문에 그때 한 전 총리가 말렸다, 아무도 뭐 찬성한 사람 없었다라고 말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처럼 많이 배신감을 느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특검에서도 그때 헌재 판단 때와는 증거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네, 아주 현격하게 다릅니다. 정말 예. 그 CCTV에서 문건 다른 국무위원들 문건까지 챙겨가는 모습하며 이상민 장관하고 대화하는 모습하며 예. 특히 사후 저는 그게 지금 강조가 안 되고 있는데 사후 개헌 문건에 서명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후 개헌 문건. 사후에라도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그게 혹시나 문제될까 싶어서 본인이 폐기 지시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때 국회 상황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것에서 완전히 지금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도 좀 거짓말한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예. 저희가 그건 입증할 수는 없었고 정말 이거 장어같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기법으로 해서 아유 이거 좀 답답하긴 한데 어쩔 수 없나 이런 예.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냥 확실하더라고요. 예. 그때 감정이 좀 되살아나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 국조 당시. 예. 그리고 이 얘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구치소도 다녀오셨잖아요.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속옷 저항, 또 체포 저항 그 상황에 대해서 CCTV나 바디캠 영상을 법사위가 자료 제출 요구하는 형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법사위원도 하셨었으니까요. 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제 법에 이 상임위에 관련 상임위에서 그 기관에 요청을 하면 예. 자료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의결로 이 구치소 측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면 예. 보내주는 게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런데 이제 구치소 측에서는 그동안 이제 개인정보 염려 뭐 이런 것 때문에 거부를 했는데 법사위 의결로 한다면 당연히 보내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예. 그럼 회의장에서 재생을 하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서로 좀 협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어쨌든 뭐 개인정보나 인권 침해 시비가 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 예.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 윤석열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본인들도 그거를 공개해야 된다,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히려 불법의 증거가 거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이 만약에 회의장에서 재생이 되면 흔히 이제 방송사 중계 카메라가 있잖아요.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법사위의 그 화면에 등장을 한다면 예. 그게 사실은 다 녹화가 되고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뭐 특별히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모자이크 처리라든지 예. 그런 거를 해가지고 보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시시비비를 가릴 것 없이 명확하게 되는 거죠. 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너무 가혹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서로 지금 정보 공개 그러니까요. 청구한 상황이니까요. 가혹행위 있었다면 그러면 정말 인권 침해 시비가 있었는지 정말로 그렇게 저항한 게 문제인 건지 이거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특검 연장 필요성도 좀 이른 감도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해서 특검 연장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만 해도 워낙 수사 대상 의혹이 많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섣부른 것 같아요. 지금 아직 60일도 특검 수사가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30일 이상이 남아있고 2번에 걸쳐서 한 달씩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3달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특검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지금 반절 정도 왔는데 벌써 연장을 하면 이 특검팀에도 또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고 수사 상황을 기다려보고 좀 논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3개의 특검이 전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이 있잖아요. 일단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사안이 단순합니다. 예. 수사 대상자도 적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달간의 수사 기간이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1차 수사를 한 상태에서 또다시 수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공수처에서 검찰까지 수사를 했고 그것이 넘어간 다음에 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수사량이 김건희 특검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예. 연장될 가능성도 꽤 크다. 왜냐하면 거기는 수사를 할수록 수사할 상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진짜 우리가 목걸이, 반클립 목걸이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목걸이만이 아니라 뭐 팔찌, 반지, 뭐 브로치 막 등장하잖아요. 명품 시계 등장하고 있고 양평도 남아 있고 지금 그리고 21g 그 수사도 하면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수사할 상이 상당히 많아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논의해봐야겠지만 수사기한 연장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예, 아직은 이르지만 연장이 필요하다면 김건희 특검이 가장 1순위로 논의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법개혁 관련해서도 여쭙겠습니다. 흔히 이제 시청자분들, 뭐 저도 이야기로는 대법관 수를 늘린다 이 정도로만 사실 알고 있거든요. 오늘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네.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네, 뭐 지금 그 공청회에서 전문가분으로 나오신 분들이 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몇십 년 동안 운동을 하신 뭐 교수님들도 많으셨어요. 예. 그런데 아주 울분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단 하나도 기억되지 않았다. 이런 울분들이 많았고요. 예. 이제는 정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나 구체적인 디테일에 있어서는 또 의견들 차이도 있으셔가지고 저희 사법개혁특위에서 면밀하게 진짜 개혁도 중요하지만 디테일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살펴서 할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민주당에서 세운 5대 안건이라고 할까요? 대법관수 증원, 그리고 추천 방식 개선, 그리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도 도입 이렇게 5가지로 이미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셨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그동안 저 5개의 의제들이 그 사법개혁의 과제로 엄청나게 많이 논의되고 예. 해야 된다는 과제로 있었던 것을 저희가 추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 대법관수 증원 같은 경우도 좀 국민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상고심 개혁의 주요 과제로 논의됐던 사안들입니다. 예. 상고심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다 안 됐어요. 결국 남은 것은 대법관수 증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건수가 3,000건이 넘어가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예. 국민들이 실제로는 재판받을 권리가 완전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심리 불속행이라고 해서 그냥 그냥 기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법원의 재판을 못 받고 있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3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관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흔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100명까지 증원한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었는데 30명으로 민주당 안이 정해진 건가요? 아니요, 그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법안도 100명 증언안을 내시는 의원님도 있었고요. 예. 네, 근데 그거는 논의가 그렇게 그 안을 기준으로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고 1차적으로는 지난번에 법사위 소위에서 30명 증언안, 그러니까 지금 14명에서 16명을 더 증언하는 안을 의결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예. 일단 법사위 소위의 그 의결을 저희가 존중을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이제 증언 규모를 더 확실하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물론 논의는 다 오픈되어 있지만 30명이 그나마 가능성은 제일 네,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게 1차적으로 논의가 됐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지금의 사법제도 시스템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예. 대법관수 16명을 더 증언하는 그렇게까지 무리하지는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추천 방식을 개선하겠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추천하는 그 위원을 다양화하는 겁니까?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사실 예. 전문가 공청회에서 대법관수 증언도 증언이지만 추천위원회 개선에 대한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으셨어요. 예. 네, 그거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열의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법관 숫자도 모자르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법관 다양성의 부족입니다. 예. 서호남이라고 하죠. 서울대 50대 남성. 이걸로 대표되는 대법관 구성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방송에 나갈 때마다 그 대법원의 소부로 구성되어 있는 중에 한 분은 예.
서울대 법대 87학번으로 모두 구성돼 있다. 이 말하면 다 깜짝 놀라세요. 그래요. 네. 그래요? 실제로. 네, 실제입니다. 네네.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동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사건을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넓게 보기 위해서는 예. 다양한 풀에서 대법관들이 와서 봐야지만이 또 사회 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의 집단에서 이렇게 다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인 판결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대법관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요구들이 높고요. 대법관의 다양성을 이루기 위한 단계로서는 일단 추천위원회부터 예. 이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숫자도 좀 늘려야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10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법원장이 입김을 불 수 있는 대법원장의 추천 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대법원장의 권한도 좀 줄이고 또 여성이나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거. 그럼 예를 들어 네. 추천 주체 뭐 시민사회단체의 비중을 좀 늘리거나 그렇죠. 이런 방안이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또 30명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네, 이슈로 사실 국민들이 제가 볼 것 오늘 같아요. 공청회 해보니까요, 전문가분들은 그 부분에 굉장한 방점을 많이 찍고 계시더라고요. 예, 숫자도 숫자지만 다양성이 또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 이거는 흔히 뭐 영장 청구하기 전에 실질 심사하는 것처럼 뭐 그런 형식이 되는 건가요? 네, 뭐 간단히 생각하면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뭐 99%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딱 영장 넣으면 그냥 발부되는 구조. 이게 그러니까 인권 침해 시비도 많고, 근데 법원으로서도 그러니까 특별한 거 없이 이거 그냥 영장 서면 보고 발부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한계가 많습니다. 판단하는 입장에서도. 네, 예. 판단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를 통해서 좀 실질적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예. 무작위적인 그냥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좀 낮추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수사의 기밀성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럼 사전 신문을 하면 다 증거 없애는 거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사실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그 수사의 밀행성, 보안의 문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법안을 검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참고인을 법안이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사기관을 불러서 이제 신문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참고인을 부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적절히 조정을 해서 수사의 어떤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보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이 있으니 너무 지나치게 독립성이 좀 저해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이제 왜 그 얘기가 나온 예. 거냐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시간에 그 16명을 다 임명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그 한 대통령 시절에 너무 많은 대법관이 다 임명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정권이 만약 바뀌었을 때 또 다른 대통령이 또 그러면 그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증언 숫자가 정해지면 몇 명은 이번 정권, 몇 네, 명은 다음 그런 정권. 뭐 방안들을 예.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추석 전까지 개혁을 완수하겠다. 여기에 이제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포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일단 9월 초에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전문가 공청회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국민 경청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 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경청대회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저희 사법개혁특위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 지금 9월 초까지는 5개의 의제에 대한 법안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방금 제가 질문 드렸을 때도 논의를 해야 되는 아직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9월 초면 그 위원들 사이에서 이거 되겠어? 라는 좀 의구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별로 없는 것이요. 사실 예. 이 5개의 의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의제들이 아니에요. 예. 그동안
논의가 굉장히 많이 돼서 성과물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안이 나온 것들도 있고 네. 법원 행정처에서 오히려 법안을 내고 추진했던 사안들도 있고요. 예. 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수 증언 같은 경우도 뭐 우리 당에서 처음 낸 게 아니에요. 2010년에 한나라당에서 24명 증언안을 냈고 더 개혁적인 조항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계속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 과거 정권, 뭐 과거 네. 지금의 야당에서도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학계나 또는 정치권에서도 이미 기초적인 논의가 많이 되어 왔던 네. 것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대가 예.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수십 년간 했지만 예. 해내지 못했던 거죠. 예. 네. 마지막으로 사법개혁 외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정청래 대표랑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서도 약간 날선 네.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새 대표가 이제 22일에 국민의힘에서 선출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가 좀 그 메시지가 예. 이게 그 야당으로서 좀 내란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하고 진정성 있는 국민들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한 번이라도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세력과 끊겠습니다. 이런 적이 있나요? 실제로는 지금 전당대회를 보면 저는 정말 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로 더 그 뭐 찬탄 반탄은 이러지만 실제로 지금 계엄을 옹호했던 세력과 어떻게 보면 손을 잡고 그 세력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과는 참 함께 가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예. 저도 걱정입니다. 그 만남의 분위기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좀 당대표가 정말 바른 정치를 최소한 국민들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스탠다드 출시. 온 가족이 자주 쓰는 얼음 49%나 늘어난 1.1kg으로 써도 부족함 없게. 요리할 땐 100도씨 온수까지 완벽하지. 와, 원터치로 물과 얼음을 동시에. 이 꽉 찬 능력 누가 가능하겠어?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아이콘 얼음 정수기.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스탠다드.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하세요. 간편하게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무릉도원의 신선이 직접 찾아 나선 충북 영동 복숭아의 맛. 충북 영동 복숭아. 경고용 계엄, 호수 위 떠있는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이라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의 주장이 다시 한번 반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수방사령관의 관용차를 운전한 이민수 중사. 어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울먹이며 중요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수방사령관에게 온 전화 너머로 총을 쏘더라도 라는 말이 들렸다. 또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는 말도 들렸다. 이 중사는 뉴스에서 듣던 목소리라 윤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부관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이미 증언한 상황. 내란이란 단어가 뉴스에 넘쳐나다 보니 무시무시한 그날의 기억이 이제 그리 크게 다뤄지지 않을 정도이지만 늦게나마 용기를 낸 이중사의 양심 고백으로 우리는 그날의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몸쓰는 일을 하니 웬만하면 다들 못 버텨요. 저만 쌩쌩하니 전부 노하우를 묻네요. 형, 또 혼자 먹지? 밖에서 힘쓸 땐 꼭 챙기십시오. 마셔와서 합니다. 린티.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놓친 수염? 질레트랩스라면 걱정 없지. 질레트 최상의 밀착 면도를 각질 속 숨은 수염까지 제거해 확실하게 밀착 면도. 하루 종일 깔끔하게.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체력 좀 키워볼까? 했는데 체력이 필요하네. 시작하자. 트리플러스 오메가3 이뮨 우먼. 세노비스의 최신 영양과학으로 체력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의 차이를.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